네, 남편을 사실 성폭행한 겁니다.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이 된 건데, 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도대체 이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부부가 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예. 이 외국에서 이 여성분이 사기 혐의가 있으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가정에 점점 불화가 생기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는데 예.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죠. 그래서 아하. 이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서 소송 중이었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성분이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남편을 집으로 불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남성분도 그 집에 있었어요. 다른 남자가 네, 다른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기사상은 나오지 않고요. 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이 남자와 함께 저 남편을 제압한 거죠. 아, 그러니까 묶을 수 있었던 그렇죠. 거군요. 제압하고선 그 남자를 이틀 동안 감금하면서 사실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왜냐하면 결혼이 파탄난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이혼 소송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편에게 이 파탄의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진술을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진술을 받아내려는 차원으로 이틀 동안 감금했고요. 예. 이 감금하는 과정에서 이 성폭행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좋은 진술을 받아내려면 자기가 뭐 위자료 더 많이 받아내거나 그러려면 성폭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폭행을 하려고 한 그 의도, 나쁜 의도는 왜 성폭행을 해야 자기가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혼소송 증인 중에는 악화되기 마련이고요. 이 예.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태였던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한 진술이란 당신에게 가정의 파탄에 이유가 있다고 진술을 해라. 이 진술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술을 받아내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협박도 있었고 폭행도 있었겠죠. 이러한 폭행의 일환으로 남자를 좀 더 제압하고 이러한 것을 제압하고 이러한 자기의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이혼하지 않으려고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요. 이 여성분이 의도하려는 목적이 당신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진술을 해라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술은 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쓰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여성분에게도 이혼을 하려는 목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강제 성폭행한 부인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간죄의 객체이죠. 피해자는 여성만 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도 들어갔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부녀였는데 부녀자를 이제는 성폭행한 경우가 예. 이제 그런 그런데 거죠. 이제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남자도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신문에 났었는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떤 사람을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강간죄의 주체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의미는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예전에는요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적용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않았었죠. 예.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함께 이제 같이 그런 구체적인 관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부부도 강간이 인정될 수 있다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굉장히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면서 또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인정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부부가 아닌 남성 성폭행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같이 공모를 해서 여자를 성폭행해가지고요. 여자도 강간죄의 주체로서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재판에서는 이 여성이 여성을 그렇죠. 성폭행한 것도 인정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같이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재판은 무죄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무죄는 여자라서 무죄가 난 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 여자가 피해자와 함께 같이 잠도 잤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같이 뭐 약은 아니고 아무튼 수면제를 같이 먹고 같이 잠도 들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이 여성도 그러니까 기소가 되었던 강간죄로 기소되었던 이 여성도 같이 강간에 동참한 걸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죄가 났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 부부 간에도 이제 그 판결 이후에 그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 이후에 그런 걸 뭐 악용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남편한테 뭐 억지로 또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또는 부인한테 억지로 뭐 이런 거에 재판에 이혼 소송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모든 다 제도는 악용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강간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행위이고 죄가 받는 형사상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사상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산정이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성과 관련된 범죄 중에 이제 성희롱이 있고요,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이 성폭행만 인정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성희롱은 뭐 아니겠습니다. 성추행 이거는 그러니까 부부간의 강간도 인정되기 때문에요. 이론상으로 충분히 부부간의 강제추행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냥 피곤하건데 아니면 부인이 피곤해서 혼자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싶은데 자꾸 땡땡땡 이러면은 이게 성추행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내 새의 날개를 꺾어서 내 둥지 안에 두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게 이 법원의 판결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